41년 전 21살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던 눈빛이 참 순한 청년이었죠. 결혼 후 우리는 월세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배달, 밤에는 공장 야간 일을 했고 저는 식당 일을 계속했어요. 우리 자식들만큼은 배움의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남편과 제가 평생 지켜온 다짐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져도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변호사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검사가 되었습니다. 막내딸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이제 62.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손주들 보는 게 제 낙입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33 막내딸이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온 날 우리 가족에게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워낙 가난했어요.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집안일을 거들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언니가 서울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나섰어요. 보따리 하나에 옷까지 몇 벌 넣고 어머니가 쥐어주신 돈 몇 장이 전부였죠. 서울역에 내렸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언니 소개로 명동 근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2층 다락방을 내주셨는데 거기서 언니랑 둘이 살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싱크대 앞에 서 있었죠.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지고 빨개지고 로션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고향보다는 나았어요. 매달 고향에 돈을 붙였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1년쯤 일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식당 옆 건물이 중국집이었거든요. 배달하는 청년이 가끔 식당 앞을 지나갔는데 한 번은 제가 앞치마 두른 채로 건물 앞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거였죠. 괜찮으세요? 그 청년이 자전거를 세우고 물었어요. 네, 그냥 좀 더워서요. 날씨가 정말 덥죠. 저도 배달 다니느라 죽겠어요. 그렇게 처음 말을 섞었습니다. 그 남자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저처럼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서울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비슷해서 자주 마주쳤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골목길에서, 작은 슈퍼마켓에서.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셨네요. 당신도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죠. 첫 데이트는 남산이었어요. 청년이 같이 산책할래요? 라고 물었고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케이블카도 못 탔어요. 요금이 아까웠거든요. 그냥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꼭 제 가게를 갖고 싶어요. 작아도 좋으니까 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 야경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요. 언젠가는 제 식당을 갖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꿈을 나눴죠. 1년쯤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동네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친구 몇 명만 불러 국밥집에서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였죠. 신혼여행도 못 갔고요. 신혼집은 남편이 구한 월세 단칸방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거였죠.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구조였어요.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야 했고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라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중국집 배달을,
밤에는 공장 야간 일을 시작했어요. 돈을 더 벌어야 했거든요. 저는 계속 식당에서 일했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나 큰아들 진우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쉴 수가 없었어요. 한 달 쉬고 바로 일터로 나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애기 데려와 구석에 놔두고 일해라고 하셔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진우를 포대기로 등에 업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기가 울면 잠깐 밖으로 나가 달래고 또 들어와서 일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달 갈 때 아기를 자전거 앞바구니에 태우고 갔다고 해요. 위험했지만 방법이 없었죠. 큰아들이 2~3살쯤 됐을 때 둘째 진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단칸방이 너무 좁았어요. 아이 둘, 어른 둘이 살기엔 공간이 부족했죠. 그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우리 식당 뒤에 작은 방 있잖아. 거기 너희 가족이 쓰렴. 월세는 조금만 받을게.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공간인데 7~8평 정도 됐죠. 우리 가족에겐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했어요. 식당과 붙어 있어서 제가 일하기도 편했고 월세도 저렴해서 좋았죠. 아이들은 식당에서 자랐어요. 진우와 진혁이는 식당 구석에 놓인 작은 매트에서 놀았고 손님들이 애기 귀엽네라며 새우깡이나 초코파이를 주곤 했죠. 남편은 여전히 2군데 일을 했어요. 낮에 배달, 밤에 공장.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죠. 제가 걱정해서 하나만 하세요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 교육비 모아야지. 우리 애들은 꼭 대학 보낼 거야.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우리 둘 다 중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배움의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죠. 그래서 다짐했어요. 우리 자식들만큼은 배움의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큰아들이 6살, 둘째 아들이 4살 어렸을 때 제가 또 임신했어요. 막내 지은이었죠. 셋째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지금 형편의 셋은 무리야. 낳지 마. 하지만 저는 낳고 싶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낳아서 키우자.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지은이를 낳고 식당 딸린 방에서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좁았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었죠. 진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동생들을 잘 돌봤고 제 일도 도왔죠. 어린 나이인데도 진혁이 손을 잡고 식당 앞에서 놀았어요. 엄마, 나 동생들 잘 지킬게요. 그 말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진혁이는 개구쟁이였어요. 식당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손님 앞에서 장난치다가 혼나기도 했죠. 하지만 형 말은 잘 들었어요. 형아,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두 오빠는 막내 지은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지은이가 울면 달래주고 밥을 먹여주고 재워줬죠. 진우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였죠.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따라 식당이 너무 바빴어요. 아침부터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손님이 몰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도시락 싸는 걸 깜빡했어요. 엄마, 나 도시락. 진우가 학교 가기 직전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깜빡했네. 엄마가 지금 싸줄게. 급하게 밥을 싸려는데 진우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면 돼요. 그래도 어떡해. 엄마 바쁘시잖아요. 괜찮아요.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학교에 갔어요. 저녁에 진우가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진우야, 점심은 먹었어? 네, 친구들이 많이 나눠줬어요. 하지만 진우의 눈이 조금 빨개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애들은 이해할 거야. 다 크면 알게 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후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도시락만큼은 꼭 챙겼습니다. 진혁이는 형과 달리 활발했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뛰어다니다가 손님이 드시던 국그릇을 엎질렀죠. 뜨거운 국이 손님 옷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황급히 달려가 손님께 사과했어요. 손님은 화를 내셨죠.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식당에서 뛰어다니게 놔두고. 정말 죄송합니다. 옷 세탁비 드릴게요. 그 손님은 화가 풀리지 않은 채 나가셨어요. 진혁이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엄마, 미안해. 나 잘못했어. 괜찮아. 다음부턴 조심하자. 저는 진혁이를 혼내지 못했어요. 어린아이가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 답답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진우가 동생에게 말했어요. 진혁아, 식당에선 조용히 해야 돼. 엄마 아빠 힘드시잖아. 응, 형아. 알았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너무 일찍 철이 드는 것 같아서요. 막내 지은이는 오빠들과 달리 조용한 아이였어요. 식당 구석에 앉아서 색칠 공부를 하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았죠. 지은아, 심심하지 않아? 안 심심해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5살쯤 됐을 때였어요.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가 나왔어요. 다음 날 지은이가 그림을 들고 왔는데 거기엔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가 그려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 멋있대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그림을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창피해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몇 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차려요.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었거든요. 남편이 밤낮으로 일한 돈, 제가 식당에서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거였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자기를 믿어.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동네 골목 구석에 있는 10평 남짓한 가게였어요. 우리가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죠. 엄마 손 식당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메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같은 평범한 집밥이었죠. 가격도 저렴하게 받았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서너 팀밖에 안 왔죠. 적자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걸까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남편이 저를 격려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손님은 늘지 않았어요. 밤마다 걱정에 잠을 못 잤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빚만 지는 거 아닐까? 그때 첫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였죠. 아주머니, 여기 음식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올게요. 그 아저씨는 정말 다음 날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저씨, 맨날 같은 거 드시면 질리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고향 생각나는 맛이에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아저씨가 동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공사장 인부 5-6명이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죠. 사장님, 여기 반찬 푸짐하고 맛있어요. 밥도 많이 주시고요. 다른 식당은 돈만 받고 대충 하는데 여긴 정성이 느껴져요. 손님들의 칭찬에 힘이 났어요. 그렇게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김치찌개를 시키시며 혼자 드셨어요. 할머니,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다 떨어져 살아. 나 혼자 살지. 그러시구나. 그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안 오셨어요. 며칠이 지나도 안 오시길래 걱정이 됐죠. 할머니 댁에 한번 가볼까? 남편과 저는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감기에 걸려 누워 계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사장님들이 어쩐 일이야. 김치찌개 싸왔어요. 드시고 기운 내세요. 고맙네, 고마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더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우리 식당을 소개해 주셨죠. 거기 사장님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야. 음식도 맛있고. 반년쯤 지나니 식당이 안정됐습니다. 손님이 많아졌고 수입도 생겼죠. 남편은 배달 일을 그만두고 식당을 도와줬어요. 공장 야간 일도 그만뒀고요. 점심시간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남편은 홀에서 서빙을 했죠.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우리 손으로 일군 가게였으니까요. 아이들은 학교 갔다가 식당으로 왔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식당 딸린 방에서 잤죠. 엄마, 아빠 힘들어요? 진우가 물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딸 잘 키우는 게 엄마, 아빠 행복이야. 아이들은 식당 일도 도왔어요. 진우는 테이블을 닦고 진혁이는 물을 날랐고 지은이는 수저를 정리했죠. 한 번은 손님이 진우에게 물었어요. 학생, 공부는 하니? 식당 일만 하고? 네, 학교 끝나고 숙제 다 하고 도와드려요. 효자네, 효자야.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식당은 점점 더 잘 됐어요. 단골 손님이 많아서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사장님, 내일 점심 자리 있어요? 죄송한데 내일은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돈을 좀 모아서 아파트도 샀습니다.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식구만의 집이었어요. 식당에서 20분 거리였죠. 아이들 방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오빠들은 한 방을 쓰고 지은이는 작은 방을 혼자 썼죠. 우와, 이제 우리 집 있어요? 지은이가 좋아서 뛰어다녔어요. 이사 가던 날이 생각나요. 아이들이 짐을 날랐는데 진우가 큰 짐을 들다가 넘어졌어요. 진우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우리 집 가는 건데 이 정도야 괜찮죠?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5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애들아,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네.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했어요. 진우는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진혁이도 상위권이었죠. 지은이는 글짓기를 잘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진우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상장을 받아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우야, 축하한다. 우리 아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나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될 거예요. 진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삼남매는 사이가 좋았어요. 진우는 동생들을 잘 챙겼고 진혁이는 막내 지은이를 귀여워했죠. 지은이는 오빠들을 무척 따랐고요. 우리 오빠들 최고야. 지은이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한 번은 지은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울며 왔어요. 엄마, 애들이 나보고 식당집 딸이래.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은아. 그때 진우가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지은아, 우리 엄마 아빠 멋있잖아.
맨손으로 식당 만드셨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래, 지은아. 엄마 아빠 자랑스러운 거야. 진혁이도 거들었어요. 정말? 당연하지.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당당해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식당 최고야. 라고 말하더군요. 삼남매는 부모를 창피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은 당당하게 식당 운영이라고 썼어요. 친구들이 너희 부모님 뭐 하시는데? 라고 물으면 우리 엄마 아빠 식당 하셔. 진짜 맛있어라고 대답했죠. 진우는 명문대 법대에 입학했어요.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혁이도 몇 년 후 같은 대학 법대에 들어갔어요. 두 아들이 똑같은 길을 걷는 게 신기했죠. 지은이는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엄마 아빠처럼 사업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대학 다니는 동안 아이들은 알바를 했어요. 생활비를 스스로 벌겠다고요.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죠. 엄마 아빠도 우리 나이 때 일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공부한 진우는 변호사가 됐고 진혁이는 검사가 됐습니다. 지은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삼남매 모두 훌륭하게 자라줬죠. 진우는 30즈음에 결혼했어요. 신부는 같은 로펌 변호사였고 착하고 똑똑한 여자였죠. 몇 년 후 손자 둘을 낳았어요. 귀여운 두 남자아이예요. 진혁이는 그보다 조금 늦게 결혼했어요. 신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마음씨가 참 따뜻한 여자였어요. 역시 몇 년 후 손녀 둘을 낳았습니다. 예쁜 두 여자아이죠. 두 아들은 결혼 후 각자 다른 도시로 갔어요. 진우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신도시에, 진혁이는 지방 도시에 집을 샀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막내 지은이는 몇 년 전에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독립했어요. 엄마, 저 혼자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지은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주말이면 꼭 우리 식당에 와서 도와주고 명절엔 손주들이랑 같이 놀아주죠. 이제 저는 60이 넘었고 남편은 60 중반입니다. 식당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만큼 바쁘게 일하진 않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계속하고 있죠. 손주들 보는 게 제일 큰 낙입니다. 주말이면 아들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오면 남편과 제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딸이 드디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반년쯤 교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이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그럼 한번 데려와. 아빠도 만나보고 싶으실 거야. 응, 다음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지은이가 남자친구 데려온대요. 그래, 드디어 우리 막내도. 남편도 기뻐하셨어요. 솔직히 걱정도 됐어요. 지은이가 이제 30을 훌쩍 넘겼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요즘 결혼을 늦게 하긴 하지만 부모 마음엔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겠지. 우리 지은이가 고른 사람인데.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막내가 데려올 남자, 어쩌면 사위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 저는 식당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렸어요. 지은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오기로 한 날 아침,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민준 씨랑 같이 갈게.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지은이가 말했어요. 자기가 예약했다고 식당 일 끝나고 오후 6시에 만나자고 했죠. 레스토랑? 우리 식당에서 만나면 되는데. 아니야, 엄마. 밖에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아빠도 좀 편하게 쉬면서 만나는 게 좋잖아. 지은이 목소리에 뭔가 있었어요.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 밝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래, 알았어. 어디야? 역 앞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엄마 아빠 거기 알지? 응, 알아.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지은이가 역 앞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하네. 레스토랑? 왜 우리 식당에 안 온다고 했어? 글쎄, 지은이가 우리 편하게 만나자고. 남편이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저도 이상했어요. 왜 우리 식당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날 오후 저는 장사를 마치고 서둘러 준비했어요.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막내가 남자친구 데려오는데 긴장 안 할 수가 있어야지. 5시 50분쯤 집을 나섰어요. 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레스토랑은 역 바로 앞에 있었어요. 라 스텔라라는 이름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몇 번 앞을 지나가며 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고급스러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죠. 예약하셨나요? 네, 박지은 이름으로 했을 거예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우리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어요. 창가 쪽이었어요. 지은이가 벌써 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죠. 엄마, 아빠. 지은이가 일어나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어요. 남자도 일어났어요. 키가 큰 남자였어요. 180 정도 되어 보였죠. 짙은 회색 정장을 입었는데 잘 어울렸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얼굴은 준수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허리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죠. 안녕하세요. 지은이 아버지입니다. 남편이 악수에 응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저에게도 인사했어요. 공손했어요. 예의 바른 청년 같았죠.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은 4명이 앉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흰색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가운데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죠. 여기 처음 와봐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응, 앞은 지나갔는데 들어온 건 처음이야. 여기 음식 맛있어. 내가 여기 예약했어. 지은이가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밝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웠어요. 웨이터가 와서 메뉴판을 건넸어요. 펼쳐보니 이탈리아어로 된 메뉴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가격도 비쌌어요. 파스타 한 그릇에 3만 원이 넘었죠.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드시고 싶으신 거 주문하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민준 씨가 추천해줘요. 여기 자주 와봤죠? 남편이 물었어요. 네, 가끔 오는 편이에요. 회사 미팅 때도 오고 친구들이랑도 오고. 민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뭐가 맛있어요? 여기 크림 파스타가 괜찮고요. 스테이크도 좋아요. 와인은 이 집 시그니처 레드와인이 괜찮은데. 드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술은 안 해요. 제가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음료수 시키시죠. 파스타 4개, 샐러드, 음료수. 민준이 웨이터에게 익숙하게 주문했어요. 이탈리아어 메뉴 이름을 술술 읽었죠. 주문이 끝나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민준 씨는 어떤 일 해요? 남편이 물었어요. 무역회사에서 일합니다. 해외 영업 쪽이요. 그렇구나. 영어 잘하겠네. 그 정도는 해야죠. 바이어들이 대부분 외국인이라서요. 민준의 대답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힘들지 않아요?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겠네. 제가 물었어요. 네, 한 달에 두세 번은 나갑니다. 중국, 동남아 쪽으로. 가끔 유럽도 가고요. 세상 좋아졌네. 우리 때는 외국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셨겠어요. 많이 달라졌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남편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어떤 회사인데요? 제조업이요. 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구나. 규모가 좀 됩니다. 직원이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공장이 두 곳 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자랑하는 투는 아니었지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대단하시네. 네, 아버지가 처음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하셨는데 30년 동안 키우셨어요. 혼자 힘으로 일구셨구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음식이 나왔어요. 파스타, 샐러드, 빵. 접시가 하나씩 놓였죠. 정갈하고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맛있겠다. 어서 먹자. 남편이 말했어요.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었어요. 크림 소스가 부드러웠죠. 하지만 양이 적었어요. 우리 식당 한 그릇보다 훨씬 적었죠. 어때요? 맛있죠? 지은이가 물었어요. 응, 맛있네. 민주는 파스타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했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죠. 우리는 조금 서툴렀어요. 평소에 이런 음식을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식당을 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 식당이요. 무슨 음식 파세요? 한식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런 거. 그러시구나.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게 했지. 남편이 대답했어요. 와, 오래 하셨네요. 단골 손님들 많으시겠어요. 응, 동네 분들이 많이 오셔. 그렇겠어요. 동네 식당이 그렇죠. 민준이 말했어요. 그 동네 식당이라는 말에 뭔가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격을 낮춰보는 듯한. 힘드시죠? 식당 일이 쉽지 않잖아요. 익숙해서 괜찮아.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연세가 있으시다는 말이 자꾸 나왔어요. 나이를 강조하는 것 같았죠. 몸이 괜찮으면 계속하려고. 아,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이해한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식사가 계속됐어요. 대화는 가볍게 이어졌죠. 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민준이 우리한테 말할 때와 지은이한테 말할 때가 달랐어요. 지은이한테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목소리도 낮추고 눈도 마주치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예의는 바른데 거리감이 있었어요. 마치 벽을 세워놓은 것 같았죠. 두 분은 어디 사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어. 아파트세요? 응.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25평이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 민준이 짧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죠. 우리 부모님은 강남 대치동에 사세요. 아파트가 좀 커요. 45평 정도 되는데. 민준이 말했어요. 자기네 집 얘기를. 왜 갑자기 자기네 집 평수를 말하는 걸까?
비교하려는 걸까? 아니면 그냥 대화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나온 걸까?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민준 씨, 평수가 뭐가 중요해? 응? 그냥 얘기한 건데.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스스로 번 돈으로 집을 사셨어.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지은이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물론이지. 당연히 그게 대단하지. 민준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디저트가 나왔어요. 티라미수.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죠. 먹으면서도 대화는 계속됐어요. 민주는 자기 회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바이어를 만났는지,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죠. 저희 회사가 요즘 성장세예요. 작년 대비 매출이 30% 늘었거든요. 그렇구나. 잘 됐네요. 네,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잘 돼서요. 이번에 승진도 앞두고 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축하해요.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계산서가 나왔죠. 18만 원. 4명이 저녁 한 끼 먹는데 18만 원. 남편이 카드를 꺼냈어요. 내가 낼게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낼게요. 민준이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낼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는 자리잖아요. 제가 대접해야죠. 민준이 재빨리 자기 카드를 냈어요. 웨이터가 가져갔죠. 고맙네, 잘 먹었어.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계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서늘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남편이 말했어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걸어갈게요. 민준 씨는 차 가져왔어? 네, 저기 주차했어요. 민준이 주차장 쪽을 가리켰어요. 그럼 지은이 잘 데려다 줘요. 네, 걱정 마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지은이가 우리를 안아줬어요. 엄마, 아빠, 오늘 고마워. 응, 조심히 들어가. 지은이와 민준이 주차장으로 갔어요. 우리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한참을 걷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응, 저 친구,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글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불편하네. 나도 그랬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가 불편했어? 잘 모르겠어. 예의는 바른데. 뭔가 우리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 남편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민주는 우리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낮게 보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행복하면 됐지 뭐. 제가 말했어요. 그래. 지은이가 좋다면. 하지만 우리 둘 다 찝찝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었죠. 통화할 때마다 지은이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밝았는데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괜찮아. 민준 씨랑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목소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준 씨네 부모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 이번 주말에 집에 오래.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제가 밝게 대답했지만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빠도 같이 가야 해.
민준 씨 부모님이 꼭 만나고 싶으시대. 그래, 알았어.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민준 씨네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표정이 굳었어요. 민준 씨네 집에? 응. 강남이라고 했지? 대치동이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둘 다 긴장됐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죠.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너무 편한 옷을 입자니 실례인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한테 정장 같은 건 없었어요.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었어요. 남편은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죠. 오후 5시 지은이가 차를 끌고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지은이가 직접 운전해서 데리러 온 거였어요. 엄마, 아빠 타. 지은이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는 뒷좌석에 탔죠. 차가 출발했어요. 지은이는 운전하면서 거의 말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얘기했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지은아,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차는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우리 동네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대치동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섰죠. 높은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단지 입구엔 경비실이 있었고 경비원이 차를 확인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주차장도 넓고 깨끗했어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죠. 복도도 넓었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조명도 은은했어요. 여기야. 지은이가 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니트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부터 넓었어요. 신발장도 크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넓었어요. 우리 집 거실의 서너 배는 되어 보였어요. 큰 소파, 넓은 TV,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도 높았고 창문도 커서 한강이 보였어요. 앉으세요. 민준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우리가 앉자마자 안쪽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민준의 부모님이었죠. 먼저 나온 사람은 민준의 아버지였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배가 약간 나왔지만 당당한 체구였죠.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엔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 뒤로 민준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관리를 잘한 티가 났어요. 피부도 좋고 옷도 고급스러웠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명품 브랜드 로고가 보였죠.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아버지입니다. 남편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저도 일어나 인사했죠. 앉으세요.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명령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우리는 다시 앉았어요. 민준의 부모님은 우리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품평하듯이.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지은 양 부모님이시군요.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지은 양 정말 예쁘더라고요.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민준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직접적이고 거침없이 저희는 식당을 합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 민준의 어머니가 짧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죠. 뭔가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식당이요. 무슨 식당인데요? 민준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한식당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런 거 파는 식당이에요. 아, 그런. 민준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엔 실망이 역력했어요.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게 했습니다. 30년. 그럼 장사는 잘 되시나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렇겠죠.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말투에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민준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식당 일이 힘드시죠? 30년이나 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할 만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민준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노골적으로 나이를 언급했죠. 몸이 괜찮으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연세가. 민준의 어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우리가 늙었다는 거였죠. 그때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나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진 게 보였죠. 부끄러운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기계 부품 제조업이죠. 갑자기 자기 소개를 시작했어요. 직원이 100여 명 정도 되고 공장이 2곳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자랑하는 투였어요. 우리와 비교하려는 거였죠. 같은 30년인데 우리는 작은 식당, 자기는 큰 회사. 대단하십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뭐 열심히 했죠. 제 손으로 일궈낸 겁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민준의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우리 집안이 원래 사업 집안이에요. 시아버님도 사업하셨고 우리도 사업하고. 그렇군요. 대대로 사업을 해온 집안이라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체면.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친척들도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모임도 많아요. 그런 자리에서 사돈이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잖아요. 민준의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창피하다는 거였어요. 사돈으로 소개하기 창피하다는 거였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거였죠. 저희 직업이 창피하신가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민준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냥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사돈이었으면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민준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더 노골적이었어요. 수준이요? 네. 우리는 사업가 집안이고 민준이도 대기업 다니고. 근데 사돈이 동네 식당 하시면 좀 안 맞지 않나요?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노골적으로. 우리가 자기들보다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희가 식당을 한다고 해서 수준이 낮은 건 아닙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요? 저희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고 자식 셋 다 대학 보내고 집도 샀습니다. 빚도 없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의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평소 조용한 지은이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게 처음이었어요. 지은아, 진정해. 민준이 지은이 팔을 잡았어요. 진정하라고? 민준 씨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러시는데 어떻게 진정해? 지은이가 민준의 손을 뿌리쳤어요.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정직하게 일하시는데.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평생 고생하신 분들인데.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였죠. 지은 양,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이에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창피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저 이제 알겠어요. 민준 씨가 왜 자꾸 우리 집, 우리 부모님 직업 물어보고 그랬는지. 지은이가 민준을 돌아봤어요. 민준 씨도 같은 생각이었죠? 우리 부모님이 식당 하는 게 창피했죠? 지은아, 그게 아니라. 민준이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면 뭐예요? 지난주에 민준 씨가 한 말 기억나요? 나중에 결혼하면 부모님 식당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잖아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이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 식당 정리하라고? 그건 두 분이 힘드실까봐 걱정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준 씨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준이 말문이 막혔어요. 부인하지 못했죠. 사실이었으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남편도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민준의 어머니가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붙잡지는 않았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은이가 따라왔죠. 엄마, 아빠, 미안해. 지은이가 울었어요. 괜찮아. 우리 잘못 없어. 제가 지은이를 안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주차장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탔어요. 지은이가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어요. 핸들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지은아, 엄마, 나 정말 몰랐어. 민준 씨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 됐어.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상냥하고 배려심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집, 우리 부모님, 우리 동네.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 지은이가 말했어요. 나는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했어. 나를 좋아하니까 내 가족에 대해 알고 싶은 거라고. 근데 아니었어.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이제 알았으니 됐어. 남편이 지은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은이가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향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가끔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집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지은아, 들어와서 자고 가. 아니야, 엄마. 나 집에 갈게. 혼자 괜찮겠어? 응, 괜찮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죠. 생각 좀 해볼게. 민준 씨랑 어떻게 할지. 응, 천천히 생각해.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지은이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응? 우리가 창피한 걸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창피하지 않아.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았어.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키웠어. 그게 뭐가 창피해? 그렇지.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지.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준 부모님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 창피하다.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민준 씨랑 헤어지기로 했어.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래. 응. 더 이상은 못 만나겠어. 우리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잘 생각했어. 근데 엄마, 민준 씨가 안 받아들여.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지은이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뭐라고 해?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근데 뭔가 이상해.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협박?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이상해. 지은아, 조심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오빠들한테 연락해.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민준네 집에서 돌아온 후 지은이는 그날 밤 민준에게 전화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요. 처음엔 사과하는 척 했대요. 하지만 지은이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민준의 목소리가 변했답니다. 차갑고 위협적으로요. 후회할 거야. 나랑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희 집 전화가 울렸어요. 민준의 어머니였어요. 아침부터 고함을 질렀죠. 우리가 그만 만나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히 지은 양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다니. 10분 넘게 욕을 퍼부었어요. 식당이나 하는 주제에 우리 집안 수준이 어떻다느니, 자존심 상한다느니요. 두고 보세요.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협박이었어요. 분명한.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뭘 하겠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순진했어요. 이틀 후 아침 식당에 출근했을 때 저희는 경악했습니다. 식당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지, 깨진 병, 담배꽁초까지요. 악취가 진동했죠. 이게 무슨... 남편과 저는 1시간 넘게 쓰레기를 치웠어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치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매일 아침 식당 앞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CCTV를 확인했어요. 밤 3시쯤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군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식당 유리문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었어요. 더러운 식당. 여기서 먹지 마세요. 커다랗게 써 있었죠. 남편이 페인트를 사다가 지웠어요. 온종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또 낙서가 생겼어요.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식중독 식당, 불결, 영업정지. 유리문 전체에 단어들이 휘갈겨져 있었어요. 그걸 본 손님들이 돌아섰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죠. 여보, 우리 어떡하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또 지우면 돼. 남편이 위로했지만 남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동네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엄마손 식당 비위생 실태 고발합니다. 글쓴이는 익명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가관이었죠. 주방이 지저분하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 바퀴벌레가 득실된다. 식중독으로 병원 간 사람이 있다. 보건소 적발을 피하려고 뇌물을 쓴다.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죠. 사진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주방 사진들이요. 하지만 우리 식당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가져온 사진인지 모를 것을 우리 식당이라고 올린 겁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어요. 역시 오래된 식당은 믿을 게 못 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 30년 했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봤을까? 영업정지 시켜야 해.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글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사이트에 똑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이 되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사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던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30년 다녔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고마웠어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 주는 게요. 하지만 새 손님들은 그 글을 믿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보건소에서 나왔어요. 신고가 들어와서요. 긴급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점검관 2명이 식당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냉장고 온도, 식재료 유통기한, 주방 청결도, 화장실 위생, 배수구까지요. 1시간 넘게 점검했어요.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죠. 이상 없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점검관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점심 장사는 망쳤습니다. 보건소 점검받는 모습을 본 손님들이 모두 나가버렸거든요. 다음 날은 소방서에서 왔어요. 소방 안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구청에서 왔어요. 불법 건축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매일 다른 기관에서 점검을 나왔어요. 매일 다른 이유로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모든 점검을 통과했죠. 하지만 매일 점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어요. 손님들은 점점 줄었습니다. 인터넷 소문을 믿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지은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민준이 매일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요. 지은아, 나 좀 만나줘. 처음엔 애원했대요. 하지만 지은이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태도가 변했답니다. 지은이 팔을 잡았대요. 세게요. 놔주세요. 아파요. 잠깐만 얘기하자고. 싫다고 했잖아요. 지은이가 소리를 질러야 놔줬대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날부터 전화 폭탄이 시작됐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밤새도록 전화가 왔대요. 하루에 100통도 넘게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답니다. 전화 받아. 왜 무시해? 만나주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너희 부모 식당 잘 되고 있어? 협박이었어요. 지은이가 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공중전화, 인터넷 전화, 모르는 번호들로요. 회사에도 전화했대요. 지은이 상사에게 전화해서 지은이가 업무 태만하다고, 실수가 많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박지은 씨, 무슨 일 있어요? 누가 당신 험담하는 전화를 했는데. 상사가 물었을 때 지은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대요. 택배도 오기 시작했답니다. 지은이 집으로 회사로요. 매일 택배가 왔는데 열어보면 끔찍한 것들이 들어있었대요. 죽은 쥐, 더러운 걸레, 썩은 음식, 붉은 물감으로 후회할 거야 라고 쓴 종이까지요. 지은이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는데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답니다. 문 앞에는 쓰레기만 놓여 있었대요. 엄마, 나 무서워. 지은이가 전화로 울었어요. 지은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신고했어. 근데 증거가 없대. CCTV에 얼굴이 안 나온대. 그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미칠 것 같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식당 매출은 3분의 1로 줄었어요. 월세도 내기 힘든 수준이었죠. 단골 손님 몇 분만 계속 와주셨어요. 하지만 새 손님은 아예 안 왔습니다. 인터넷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계속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으로 택배가 왔어요. 발신인이 없었어요. 상자를 열었더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식당 사진, 우리 집 사진, 지은이 사진이요. 멀리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 곧 큰일 날 거다. 제 손이 떨렸어요. 여보, 이거. 남편도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진과 쪽지를 보여줬죠. 협박이네요.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CCTV 영상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더 협박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당분간 식당에서 자자. 식당에서? 응.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식당을 지켜야 해. 남편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식당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쪽에 간이 침대를 깔아놓고요. 불편했어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씻기도 불편하고, 하지만 식당을 지켜야 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새벽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 누군가 식당 문을 만지는 소리였어요. 남편과 저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문 쪽으로 갔죠. 밖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남편이 전등을 켰습니다. 누구야? 소리를 지르자 그 사람이 뛰어 도망갔어요. CCTV를 확인했지만 역시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큰일은 안 당할 거야.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었을 때 경악했어요.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밤에 우리가 잠든 사이 누군가 돌을 던진 겁니다. 뒤쪽 창문이었어요. 우리가 자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바닥에는 벽돌이 하나 있었어요. 종이가 묶여 있었죠. 종이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불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남편도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경찰 불러야 해. 경찰이 왔어요. 현장을 조사하고 CCTV를 확인했죠. 새벽 3시쯤 모자를 쓴 남자가 뒷골목으로 와서 벽돌을 던지고 도망갔더군요. 역시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다음은 불이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엄마야. 엄마,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진우야, 엄마가 도움이 필요해. 목이 메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쓰레기 투척, 낙서, 인터넷 소문, 신고 테러, 택배 협박, 유리창 파손, 그리고 방화 협박까지요. 진우는 전화를 들으며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엄마, 이건 심각한 범죄예요. 당장 내려갈게요. 진혁이한테도 연락할게요. 고마워, 진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오늘 당장 집으로 가세요. 식당에 계시면 위험해요. 하지만 식당보다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요. 제발 집으로 가세요. 진우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한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을 비워두고 오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진우 말대로 우리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저녁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밥을 몇 숟갈 뜨다가 내려놨습니다. 여보, 식당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경찰이 순찰 강화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남편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 안 와? 응, 나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식당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 10분,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렸죠.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식당에 불이 났대. 뭐? 경찰에서 전화 왔어. 지금 바로 오래. 우리는 급히 옷을 걸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택시 잡아야 해. 남편이 도로로 뛰어갔어요. 다행히 택시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흔들었죠. 택시에 탔어요. 엄마 손 식당으로 빨리 가주세요. 식당이요? 어디 있는데요? 주소를 말했어요.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큰 불이 아니기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큰일이 났다는 걸요.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 근처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소방차의 빨간 불빛이었습니다. 저기에요. 택시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우리 식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요금도 제대로 못 냈어요. 남편이 얼른 지폐를 꺼내주고 우리는 뛰었습니다. 식당으로요. 소방차 2대가 서 있었고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경찰차도 있었죠. 우리 식당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불길은 거의 꺼진 것 같았지만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앞쪽 유리문이 깨져 있었고 안쪽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이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지켜온 식당이었어요. 단칸방에서 5식구가 살던 시절,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연 식당. 아이들이 식당 구석에서 숙제하던 모습, 단골 손님들과 나눈 정, 주방에서 흘린 땀, 모든 게 불타버린 겁니다.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식당 주인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 이웃분이 연기 보고 신고하셨어요. 불은 어떻게?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 중입니다. 거의 다 껐어요. 소방관 한 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식당 사장님이세요? 네, 방화입니다. 앞쪽과 뒤쪽 두 군데서 동시에 불이 났어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흔적이 명확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방화요? 네.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했어요. 진정하세요. 다치신 분은 없습니다. 다행히 안에 사람이 없었어요. 소방관이 위로했어요. 만약 우리가 식당에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진우 말을 들은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은 완전히 타버렸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새까맣게 그을렸고 벽지는 다 타들어갔죠. 주방은 더 심했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조리대 모두 불에 탔거나 물에 젖어 망가져 있었어요. 천장도 일부 무너져 내렸고 바닥은 물과 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식당?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햇빛 아래서 본 식당은 더 참담했어요. 그 으름으로 새까맣게 변한 벽, 깨진 창문들, 무너진 천장, 물에 젖어 축축한 바닥. 이웃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울고 계셨죠? 누가 이런 짓을? 다른 이웃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위로의 말들이 들렸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때 차 한 대가 급히 멈춰 섰습니다. 진우와 진혁이었어요. 엄마, 아빠. 진우가 뛰어왔어요. 진혁이도 따라왔죠. 식당을 본 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진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화야.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어. 남편이 말했어요. 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진혁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김민준이죠. 분명히. 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가 없어. 증거 찾을 거예요. 반드시. 진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우가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님 누구세요? 제가 담당입니다. 명함 좀 주세요. 제가 증거 자료 정리해서 드릴게요. 진혁이도 명함을 꺼냈어요. 검사 박진혁입니다. 이 사건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우와 진혁이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건물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고 현장 사진을 찍었어요.
저와 남편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진우가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세요. 여기는 저희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가세요. 더 이상 여기 계셔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우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식당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까맣게 탄 식당이요. 진우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놀라며 맞아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큰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드세요. 진정하세요. 고맙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손자와 작은 손자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학교 가기 전이었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지은이가 왔습니다. 회사에 연락하고 바로 달려왔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지은이가 울면서 우리를 안았어요. 괜찮아, 지은아. 우리 다 살아있잖아. 제가 지은이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식당. 엄마 아빠가 평생 일군 식당인데.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오후에 진우와 진혁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앉으세요. 진우가 말했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도 옆에 앉았죠. 주변 건물 CCTV 다 확인했어요. 진혁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 2명의 남자가 식당으로 접근했어요.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안 보여요. 모자에 마스크를 썼거든요. 그럼. 하지만 차량 번호는 확인했어요. 진우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차, 김민준 차예요. 제 심장이 쿵 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이 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어요. 10분 후에 불이 났고요. 그럼 김민준이 분명합니다. 김민준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사람을 시켰거나요. 진혁이가 말했어요. 이 증거면 충분해요. 김민준을 체포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제가 지금 바로 검찰에 연락할게요. 진혁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도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에게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김민준 차량이에요. 긴급 체포 요청합니다. 1시간 후 소식이 왔습니다. 김민준이 긴급 체포됐다고요. 정말요? 네. 지금 경찰서로 호송 중이래요. 진우가 말했어요. 그리고 김민준 아버지도 소환 명령 떨어졌어요. 진혁이가 덧붙였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싸울게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진혁이도 말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났습니다. 강남 중소기업 대표 아들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 민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었죠. 며칠 후 민준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우와 진혁이가 직접 갔어요.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자백했어요. 정말? 네. 증거가 명확하니까 부인 못했어요. 그리고 같이 간 남자 이름도 댔어요. 누구? 김민준 아버지 회사 직원이래요.
김성훈이라고. 그럼 김민준 아버지도 당연히 연루됐죠. 김성훈을 시킨 게 김민준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혁이가 말했어요. 김민준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가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대요. 정리? 네. 식당을 없애버리라는 뜻이었던 거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처벌받을 거예요. 이틀 후 김성훈도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아버지가 소환됐어요. 처음엔 발뺌했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준이가 제 허락 없이 한 일이에요. 하지만 김성훈이 진술했답니다. 김 사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식당을 없애버리라고요. 증거도 나왔답니다. 문자 기록이요. 김민준 아버지가 김성훈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일 확실하게 처리해. 완전히 없애버려. 김민준 아버지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방화교사제로요. 그날 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방화교사 기업주, 임금체불의 산재 은폐까지. 노동청, 기계특별감독, 불법사항 무더기 적발. 진우와 진혁이가 조사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3년치 임금체불, 산재 은폐, 4대 보험 미가입, 부당해고, 불법사항이 줄줄이 나왔어요. 엄마, 피해 직원들이 집단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40여 명이나 돼요. 체불 임금만 2억 원 넘어요. 세상에. 이 회사 이제 끝이에요. 영업정지 명령 떨어졌어요. 진혁이가 말했어요. 민준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우리 식당은 여전히 불에 탄 채로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막막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응. 식당 고쳐서 다시 열자. 돈이? 보험금 나와.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잖아. 진우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손해배상 소송 저희가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래도 엄마, 우리 가족 30년 동안 식당 했잖아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진혁이도 말했어요.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아빠,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부모는 각자의 죄목으로 기소됐어요. 방화, 스토킹, 협박, 임금체불, 산재 은폐. 죄목이 많았죠. 진우와 진혁이는 우리를 대리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여러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문자 기록, 증인 진술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피해 직원들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산재 처리를 안 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가 말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필요한 건 다 도와드릴게요. 그래, 엄마, 아빠. 식당 다시 여는 거 우리가 도울게요. 진혁이도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도 모아둔 돈이 있어.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가 평생 우리 위해 애쓰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들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모아둔 돈과 아들들의 도움으로 식당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어요. 불에 탄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죠. 주방도 새로 만들고 테이블과 의자도 새로 샀습니다. 그 사이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김민준은 징역 3년, 김민준 아버지는 징역 5년, 김민준 어머니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진우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도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크게 보도됐어요. 민사소송도 진행됐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험금 청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다시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식당 재개장 날이 왔습니다. 새 간판이 달렸어요. 엄마 손 식당.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왔어요. 단골 할머니였죠. 사장님, 드디어 열었네요.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우리를 응원하러 온 거였죠.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왔어요. 진우네 가족, 진혁이네 가족, 지은이까지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다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가고 우리는 식당을 정리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잘 됐어.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잘해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이었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시 문 여셨네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네, 몇 달 전에 재개장했어요. 다행이에요. 오랫동안 여기 단골이었는데 문 닫아서 아쉬웠거든요. 알아요. 우리 단골 손님이시죠? 네. 10년 넘게 다녔어요. 회사가 근처라서요. 남자가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후로 그 남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왔습니다. 항상 조용히 식사하고 갔어요. 예의 바르고 친절했죠. 어느 날 남자가 계산하며 말했어요. 저 유진석이라고 합니다. 증권회사 다니고요. 네, 반가워요. 어머님, 아버님 힘든 일 겪으신 거 뉴스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신 게 정말 존경스러워요. 유진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식당에 들렀을 때 유진석도 와 있었습니다. 유진석은 지은이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고는 작게 인사했어요. 지은이도 인사를 받았죠. 지은아, 저분 10년 넘게 다니신 단골이야. 아, 그러세요? 그날 이후로 지은이가 식당에 올 때마다 유진석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가끔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유진석이 식사 후 계산하며 물었어요. 혹시 따님이세요? 네, 막내딸이에요. 아, 훌륭하시네요. 두 아드님도 변호사, 검사라고 들었어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며칠 후 유진석이 또 왔을 때 지은이도 마침 있었어요. 둘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저 사람 괜찮아 보이지 않아? 응, 10년 단골이면 좋은 사람이겠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진석과 지은이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유진석이 먼저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지은이가 승낙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죠. 석 달쯤 지났을 때
유진석이 저희를 정식으로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와 교제하고 있는 유진석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 지은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유진석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진석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남편이 물었어요. 증권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렇구나. 지은 씨가 힘든 일 겪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진실하게 대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진석 씨가 10년 넘게 우리 식당 다녀준 것도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믿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진석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세요. 어머니는 약국을 하세요. 그렇구나. 부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존경스럽다고.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10년 넘게 여기 다니면서 느꼈어요. 진심이 담긴 음식이라는 걸요. 유진석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석은 더 자주 왔어요. 지은이를 만나러도 왔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도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이 무슨. 저 이제 손님 아니에요. 가족 될 사람이잖아요. 유진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주말이면 식당 일을 도왔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사소송과 보험금 문제도 모두 해결됐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잘 마무리됐습니다. 유진석은 지은이에게 청혼했어요. 지은이가 네라고 대답했죠. 유진석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한 분들이었어요. 사돈 어른,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 딸이 부족한데. 아니에요. 지은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진석이가 행운이죠. 유진석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당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꼭 가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거기 음식이 최고라고 10년 넘게 다녔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진심이 담긴 음식이라는 게 뭔지요. 유진석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와 유진석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울었어요.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아빠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딸 행복해야 해. 응, 행복할게. 유진석이 지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지은이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고마워, 진석아.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훈의 가족, 진혁이네 가족, 지은이와 유진석까지요. 자, 다들 잔 들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겨냈죠.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큰 집에 살아서도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니까요. 정직하게 살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 가족을 비췄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